방금 전 소개받은 LG 경영연구원 공간연구소 안주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경제와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여기 삼성 아마 지금 글로벌 리서치죠? 글로벌 리서치 분들도 와 계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LG 임원 회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경영, 경제, 막 세계,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공간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맥락이 그 접점에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라는 전반적인 글로벌한 이야기들이 어떤 국가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국가 안에서부터 이제 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저희 패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LG 오기 직전까지 이제 고민했던 실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3기 신도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제 서울시랑 같이 계속 협업하는 게 이제 압구정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그 마스터 아키텍트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집과 이런 부분들이 경제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의 변화에서 이제 상당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좀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의 공간이 있는 게 이제 건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건축은 무엇이 이 미래의 건축을 드라이브를 할까, 우리의 공간을 드라이브를 할까라고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뉴욕이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들이 많으니까 스카이스크래퍼 그러면 이제 막 미래 같은 이야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무엇이 이것들에 대해서 미래적인 것들을 만들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앞서도 북한과 한국을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디자인, 우리 이야기는 형태와 그 다음에 기능과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튼튼하게 만듦을 위함이고 형태라는 것을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실 플랫아이언 빌딩은 거의 한 200년 가까운 빌딩인데 지금도 약간 퓨처리스트한 느낌을 주고 있고 중국이나 이제 런던이 이런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래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미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뜯어보면 저러한 미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가 표면입니다. 지금은 이 표면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열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사용됐지만 지금은 거기서 열을 또는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공간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미래의 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뭐 무시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런 스위지 시스템, 토일렛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지금 현재 여기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같은 경우들이 사실 이런 공간들이 더 어드밴스 되게끔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채워가면서 과거에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멋진 공간에 가도 막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화장실 갔더니 불편해.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질병과도 관련돼 있고 이 두 가지 시스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더 개선해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인데 1853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엘리베이터의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엘리베이터라는 것 자체는 사실 수천 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탈 수는 없었어요. 이유는 줄이 끊어지면 다 죽으니까요. 짐은 태울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만국박람회에서 1853년에 본인 스스로 저기 올라가서 줄을 끊었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봤던 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제가 지금 국토부랑 같이 스마트 플러스 빌딩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는 100년 후의 건물의 모습도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있어요. 그럼 300년 후에도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공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들은 다 전혀 새로운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그러면은 결국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발명된 지 200년 후 앞으로의 100년도 결국은 드라이브할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산업의 혁명이 우리의 미래의 공간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것이 뭐 지금은 사실 이 분야는 아주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UAM과 버티포트라는 건데, 버티포트라는 거는 이제 저런 UAM 같은 것들이 이제 빌딩에 앉힐 수 있도록 이제 수직적인 포트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버티포트가 생기면 건물의 로비가 올라가게 되죠. 위아래가 뒤바뀌게 되는 형태가 되고, UAM이라는 건 도시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즉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사실 저는 이 분야는 아주 여러 제호원서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 분야가 우리 시계의 미래를 얻는 건 바꿔줄 것 같긴 한 느낌은 있지만, 공간을 드라이브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언급되는 거는 미래의 공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가 이동이고 하나가 연결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은 미래를 바꾸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아닌 어떤 요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물론 거의 한 200년 가까운 이 당시에 전 세계 최초로 만든 자동차,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첫 번째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네, 머세데스 벤츠에서 만들었죠. 근데 사실 전기 자동차는 여러 가지 컨스피러시로 인해서 그 산업을 드라이브하지 못했고, 산업을 드라이브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포드에서 이거를 양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델 T라고 하는 양산 시스템을 만들면서 저렴하게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가져온 공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선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근데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트래픽 잼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이 차들은 정지된 화면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런 트래픽 잼에 가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가 길이야 주차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주차장에 맞먹는 수준이죠. 실제로 파킹 랏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파킹 랏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상 1층에 여기 주차라고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지하에다 주차를 하셨을 것 같아요. 건물의 아까 이제 뭐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건물의 형태나 이런 크기나 기타 등등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은 지하에 묻혀 있는 주차장의 그리드거든요. 주차를 동선을 어디로 뺄 거고 차를 얼마큼 많이 넣을 거냐. 사실 여기에 나는 차를 50대만 돼도 되는데 건물이 컸으면 좋겠어라는 바람보다, 결국은 건물을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면 주차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 최대한 많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현실인데, 앞으로도 그럴까? 이제 앞서 그 김유정 편집국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할까? 우리가 문을 여닫고 하는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필요할까? 다른 형태의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만약에 이런 공간이 우리의 로비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IC, 그러니까 우리는 연료를 태우면서 엔진을 돌리는 자동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실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되면 과연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바뀔까? 전기차는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은 뭐 그런 거를 가정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쇼룸 같긴 하지만, 이게 우리 집이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회사의 건물도 상관없고 여기 1층에 자동차가 들어와서 상관이 없는 구조가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니까요. 자, 이제 전기차가 가져오는 미래 공간의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는 건 무조건 사람과 분리가 돼, 물론 안전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공해 이슈였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이 영화가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는 뭐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1년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이제 제작이 들어갔겠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집의 구조의 변화, 우리가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이동과 커넥트 포인트가 바뀐다라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의 공간을 바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PBV라는 거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어떤 형태로 딱 만들어지니까 뭐 스포츠카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그냥 하나의 플랫폼처럼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게 그 퍼포스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각색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시의 모습을 바꿀 거다로 예상은 하는데 물론 조금은 먼 이야기일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의 개념이 바뀔 것이고 자동차나 이동 수단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LG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자산업의 기준에서 전자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미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스마트홈이었습니다. 지난 한 10년 넘게 그 많은 전자회사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여기 댁에서 뭐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것들을 굳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지난 10년 안에 전자제품을 새로 사시면 대부분 이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도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해 보시면 사실 왜 냉장고가 TV랑 연결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간의 기준의 관점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유용한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청소기 여기서 뭐 공청기가 되면 저기서 뭘 틀어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편리하게 느낄까? 그 고민을 먼저 시작했던 답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끼리 연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거 하나 사고 애플 거 하나 사고 구글 거 하나 사고 삼성 거 하나 사고 LG 거 하나 사면 서로가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전자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자, 언어를 통합하자라고 해서 이제 메타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통합하게 하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주려고 하고 있으나 어쩌면 이거는 다르게 끼워진 산업의 방향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존이 작년 10월에 알렉사를 접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북미 기준에서는 가장 많은 스마트 기기를 전파했던 회사인데 접었어요. 이유는 막상 이런 것들을 해서 아무리 연결해봤자 사람들한테 큰 가치를 주지 못한다라는 맥락이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설사가 이제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월패드의 어떤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산업들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도 넘은 시스템인데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비용을 내고 그 고객들을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요.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쭉 해봤더니 큰 효용성을 못 느낀다라는 건데 만약에 두 가지의 효용성, 이거는 저희가 북미랑 한국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을 때 두 가지 효용성이 있으면 그거를 더 돈을 내고 고치겠다. 하나가 에너지 세이빙이고 두 번째가 방범이었습니다. 이제 방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그 니즈가 높았고요. 왜냐하면 다 이제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례들을 보시겠지만 대부분 다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기온, 습도, 에너지 조절. 이걸 통해서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꺼이 돈을 내고 월패드를 교체를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집 안에 HVAC를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니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뭐 이제 에너지 솔루션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집안의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의 연결보다는 훨씬 더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요소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과연 이제 집과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아까 이제 미래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보여드렸고, 왜냐면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최신에 지은 아파트 중에 제일 편리해요. 사람들의 피드백이 제일 좋은 게 주차하고 나서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불러주고 그 집까지 올려줘. 그게 제일 편한 서비스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의 시간을 단축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 테슬라가 상당히 재미있는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2006년이었어. 마스터 플랜 1.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밖에 얘기하지 말라라는 문구까지 있었을 비밀리에 공개된 내용이었는데 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대부분 지켜졌어요. 뭐 럭셔리 그 전기차를 만들겠다. 모델 S가 나왔고 그 돈을 벌어서 커머디티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모델 3와 Y가 나왔고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지켜졌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마스터 플랜 2를 발표를 합니다. 마스터 플랜 2는 결국은 그
지금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돈을 벌어주는 세상을 만들겠다. 온고잉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올해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하는데 사실 3를 발표하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다들 연장선에서 와 이번에 어떤 자동차 혁명을 갖고 올까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에너지 이 자동차의 30%에서 40%의 원가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삼성, 포스코, LG, SK 할 거 없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배터리 산업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발표를 한 거였어요. 우리는 테슬라 모터스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이 될 거고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 될 거야. 지금 현재 본인들이 전체 매출에서 약 6%, 7% 정도 해당되는 이 에너지 관련된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 이 목표 안에는 지금 현재도 이미 이루어졌고 텍사스 기후변화나 기타 등등에서 텍사스 단전 사태가 나고 뭐 북미에서 에너지 이슈가 있고 아니면 유럽에서 이런 이슈들을 테슬라가 해결을 해주는 에너지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앞으로의 비전에는 이런 그 현실적인 숫자들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 리뉴어블한 에너지로서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요소는 저 발전소가 아니라 자동차로 그리고 앞서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동차가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는 탈중앙화를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발전소에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자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그걸 이동하고 자동차 하나가 100kW고 테슬라가 주장한 바로는 본인들이 북미에서 판 약 400만 대의 자동차로 인해서 약 원전 2개에서 3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암페어 기준으로는 안 되겠지만 디스트리뷰트 하는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ESS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게 이제 집에 붙잖아요. 그럼 쟤를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땐 월패드가 아닌 테슬라의 요 패드가 들어올 것 같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 어떤 장치하고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그 미국에 있는 수천만의 가구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리드를 장악을 하고 하늘에는 스타링크를 장악하고 땅에서는 에너지 그리드를 장악하면 거기에서 붙여있는 스마트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의 연결보다 훨씬 더 강한 스마트함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센싱한 내용이었고 사실 이 내용은 뭐 약간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키워드들이 몇 개 적혀 있는데요. 이제 5도 2촌, 이것 좀 주거, 주사일 근무제, 세컨드, 노마드 라이프, 탈중앙화, 오케이션, 대퇴사의 시대, 일가구 2주택, 지방도시 소멸, 친환경, ESG, 엔제, 프롭텍, 건물 가전, 홈 IoT, 스마트 라이프. 작년 한 1, 2년 동안 쭉 다 들어보셨던 키워드일 거고 여기서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저 대퇴사의 시대는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아무도 퇴사를 하지 않는다. 약간 요건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5도 2촌이라는 키워드는 오히려 도시에서 이틀을 지방에서 이건 국내의 트렌드한 이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차 저는 이제 2012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놀러 가는 게 그 유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쨌든 주말에 자기가 있던 지점에서 벗어난다. 공간을 탈출하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현재 있었고 앞서 또 강의에서도 빌 게이츠 얘기가 나왔는데 빌 게이츠는 Thinking Week라고 해서 생각 주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저 조그만한 이제 집에 이 집을 관리하는 집사와 본인만 있는 저 공간에 가서 책을 한 꾸멍을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훌륭한 석학들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이 주간이 약 40년 동안 지속했던 1980년대부터 했다는 얘기겠죠. 40년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는데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또한 로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 5도 2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취향도 변하고 사람들의 취향도 예전에는 무조건 도시에서 뭔가를 즐겼다면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고 그다음에 주거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변한다는 건 오프그리드 관점에서의 어쨌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맥락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계선이 사라진 삶 속에서의 세컨홈의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는 맥락에서 고민을 했고 뭐 여가 활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사일제 과연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과연 주사일제가 될까? 근데 뭐죠 여기 직장인분들이 계시면 대표님을 제외하고 직장인분들이 계시면 모두가 주사일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근데 이 주4일제는 일본에서의 그 두 가지 직업을 허용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활성화될수록 사실은 개인들한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커리어 데벨롭에는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지만 눈앞에서는 좋잖아요. 눈앞에서는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장려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를 본다면 그 프리미엄 시장들이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매보다는 경험에 그 돈들을 더 시간과 돈을 쓰겠다라는 이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많이들 이미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문화에서도 봐도 어쨌든 파이어족이나 금퇴족의 경우에서의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취향의 공간들을 갖고자 하는 트렌드는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선호하는 주거를 본다면은 사실은 그 도시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별장에 그러니까 집을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에서 떠나서 뭐 별장 뭐 코아 별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내가 작은 집을 하나 지으면 2번이 기쁘다고 해요. 2번 행복하다고. 지었을 때와 팔았을 때. 예.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관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팔 때 그만큼 기쁜 거죠. 이거는 별장과 요트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무 방식이 바뀌죠.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도 바뀌고 저는 이것도 또한 탈중앙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모여서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흩어져서도 일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금 일하는 방식에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이제 스마트 가전의 시장이 진화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가전회사들 듣기 좋은 얘기지 그렇게까지 정말 모든 가전이 스마트화가 되는 건 맞는데 정말 그 스마트함을 사람들이 다 쓰는가는 사실 퀘스천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전은 스마트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근무 시간이 변하고 있고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최근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장소나 숙박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다양한 옵션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공간은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뭐 저도 도시도 바라보고 있고 오피스도 보고 리테일도 보고 맞는데 나중에 이제 주택 관련돼서 이야기도 해주시겠지만 결국은 집이라는 게 이 경제를 드라이브를 하고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요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은 정말 모든 산업의 교차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라켄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하우스를 짓는 비즈니스까지 이제 무인양품이라는 회사들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집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던 타겟, 어떤 그런 이런 마켓의 어떤 타겟은 그 여가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매스 타겟이 있고 근무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2의 거점을 고민하는 VIP 타겟이 있고 금퇴족의 삶, VVIP의 타겟을 두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액티브 시니어를 포함한 디지털 노마드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한 공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나만의 어떤 CEO를 타겟으로 한 것과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또는 그 자연 속에서의 느끼고자 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담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LG가 갖고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제 많은 전자제품을 갖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태양광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ESS 솔루션들이 있고 화학에서는 오폐수 정화, 그다음에 최소화 기술들을 갖고 있고 U+에서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계열 분리가 됐지만 하우시스와 포스코가 이제 함께 고민해서 저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새롭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건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건물 가전이라고 부르자. 사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렇게 안 부르면 LG는 건설사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건물 가전이라고 부르고 세 가지 분야에서 혁신을 하자. 하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집을 어떻게 오퍼레이트 할 거냐. 아까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 플랫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ESG의 관점에서 얘기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전자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스페이스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풀자라는 거고 시스템은 사실 앞서 이미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다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질문은 여기서 저희 그 많은 임원들이 동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매일매일 드나드는 집에 내가 퇴근하기 전에 30분 전에 쿠킹을 해주는 밥솥이 정말 그렇게 스마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가는 나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에 걔를 컨트롤해주는 스마트함이 필요할까로 당연히 후자라고 봤고요. 매일매일 집에 가면 그냥 누르면 돼요. 근데 2주 만에 가는 집에 갔더니 성에가 껴있고 곰팡이가 쓸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주고 도난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맥락이었고, 내부에 있어서의 공간은 어쨌든 훨씬 더 작은 공간이고 이 공간은 어쨌든 도로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트레일러에 살 수는 없으니까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습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ESG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의 대기업이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지역에서 도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약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저희 그 연구원에서는 저기 이제 남해에 살다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해에 살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파트타임 잡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사실 도시하고는 좀 다른, 도시에서 보면 그게 이제 배달로도 어떻게 보면 대체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서비스의 플랫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는 nearly zero 에너지 빌딩을 만들 수 있고 넷셉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그 소셜 또는 서스테이너블한 그 가버닝 할 수 있는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 경쟁이 1, 2, 3, 4, 5단계가 있으면 이 오프그리드 컨셉에도 1, 2, 3, 4, 5단계가 있고, 아마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이 3단계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4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어서 레벨 3, 레벨 4가 되면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자연스럽게 그 하수 정화 장치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 스마트 코티지라는 가칭을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천에 있는 만나시에서 운영하는 루트스케어라는 곳이 있고요. 스마트 팜을 이제 그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인데, 거기에 이제 몇몇 하우스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일러로 옮겨서 이게 기중기로 떠서 옮길 수 있는 집, 그냥 집을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짓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집, 그리고 내가 주변 그 커뮤니티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집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고민했고, 마지막 장편은 그냥 웃자고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꾸미고 살고 있는 환경들을 보여줬는데, 아직은 이게 연구소에서 개발한 테스트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저거를 정말로 많이 파는 건설회사가 되자는 게 아니라, 저러한 가능성을 두고 미래의 공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나라에는 부족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ADU라고 해서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고,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